에릭 지금 당장 못 칠볼로 갑니다. 출구가 23분째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집단 압사의 신호라고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오후 7시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앞두고 관제 본부에서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간 한국관 출구 센서는 23분째 0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유엔 전략관 에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입구로 들어간 인원이 10분이면 반대편 출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의 출구 센서는 23분째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내부 어딘가에서 인파가 막혀 압축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가 비명을 예상하며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4분 12초.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한국관의 문을 연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20년 경력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역대 최초 S등급 시스템. 대체 그 안에서 무슨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전율의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 폰 슈타인. 유엔 산하 국제재난대응기구 UNDAC에서 20년째 군중동역학과 도시 인프라를 설계해온 수석 전략관입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회로 기판과 같습니다. 지하철 게이트의 통과 속도, 경기장의 퇴로, 폭,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까지. 저는 그 수치들을 조율해 압사와 공황이라는 인명피해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저에게 거대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폐막을 불과 24시간 앞둔 시각, 운영본부의 중앙관제 레이더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무언가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이상하군. 7번 홀의 유입 인원 대비 유출 그래프가 끊겼어. 저는 모니터로 다가가 수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보통의 전시관은 입구로 들어간 인원이 7분에서 10분 뒤면 반대편 출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7번 홀인 한국관의 경우 이상하리만큼 출구 센서가 멈춰 있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릭, 장비 고장일까요? 아니면 입구가 막힌 걸까요? 내부 인원이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만약 안에서 작은 병목이라도 터지면 이건 대참사로 이어질 겁니다. 보좌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제 머릿속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최근 화려한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긴 했지만 그런 겉모습에 치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군중 제어 시스템 같은 내실은 놓친 게 분명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이런 거대 인프라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특유의 화려한 연출이 결국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 매뉴얼을 가려버렸군. 경험 부족이 부른 사고가 틀림없어.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7번 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그들의 전시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파를 분산시켜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냉혹한 사명감뿐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맞이할 비명과 혼란을 상상하며 내 커리어의 오점이 될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7번 홀의 묵직한 강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순간 제 귀를 때린 것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기이할 정도로 완벽하고 고요한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한 움직임의 중심에서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서 있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마주한 것은 800m가 넘는 인파가 만든 거대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내가 예상했던 짜증 섞인 한숨도 새치기를 하는 소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처럼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느릿하지만 단호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 평온한 질서의 한가운데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릭 전략관님. 밀라노의 저녁 공기가 꽤 차갑죠? 날카로운 경고를 내뱉으려던 내 입이 멈칫했습니다. 한국관 운영 총괄 강서윤 본부장.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처럼 온화하게 웃으며 제게 작은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본부장,
지금 안부를 물을 때가 아닙니다. 관제센터 리포트를 보세요. 당신 내 전시관 출구 센서가 20분 넘게 0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가하게 커피나 권하는 겁니까? 내 서슬퍼런 질책에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손길로 내 손에 컵을 쥐어줄 뿐이었죠. 일단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져야 현장의 소리도 더 잘 들리는 법이니까요. 나는 반사적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 한 모금 마시자마자 혀끝을 감도는 익숙한 단맛이 뇌의 긴장을 묘하게 이완시켰습니다. 그 짧은 찰나 내 시야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 모두 똑같은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옆 사람과 웃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빈 컵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점의 쓰레기도, 단 한 명의 불평자도 보이지 않는 광경. 에릭, 저기 저분들을 보세요. 강서윤이 가리킨 곳은 관람객들이 음식을 받는 배식대였습니다. 그곳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기묘한 공간이었습니다. 라면과 떡볶이가 서빙되는 속도는 눈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 정적이었습니다. 조리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란도 스태프들의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수술실의 의료진처럼 서로의 눈빛만으로 움직이며 단 45초 만에 완벽한 온도의 음식을 관람객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식이 아니군요. 내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태블릿을 켜서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조리, 배식, 수거, 그리고 관람객의 보포까지. 모든 것이 마치 반도체 공정 라인처럼 정밀하게 계산된 수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정밀함 위에 스태프들이 건네는 작은 눈인사와 목소리가 온기를 더시피고 있었죠. 에릭 전략관님, 데이터는 결과를 말해주지만 현장은 과정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왜 나가지 않는지 이제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스스로 답을 찾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나는 내 손 안에서 식어가는 종이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3분이라는 숫자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성이 설계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함정이었습니다. 강서윤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관제실은 제가 상상했던 임시 전시관의 운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나사의 통제실이나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관람객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실시간 열지도로 치환되어 흐르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체크리스트를 품에 안은 채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체크리스트를 살피다가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관람객이 떡볶이 첫 입을 떼기까지의 시간이나 퇴장로의 조도에 따른 보폭의 변화, 심지어 커피컵이 수거함에 쌓이는 미세한 각도까지 소수점 단위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고작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소한 변수를 방치하는 순간 거대한 시스템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팀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지켜낸 약속의 무게라는 점을 그녀는 단호하게 설명했죠.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 제가 무시했던 아시아적 열정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집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그 다음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평온하던 관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전멸하더니 밀라노 전역을 덮친 대규모 정전이 닥친 것이었죠. 웅웅거리던 기계 소리가 멈춘 자리에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옆 전시관에서는 이미 비명과 혼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갇힌다는 것, 그것은 제가 평생 피해온 최악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나 강서윤 본부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수동시계를 내려다보며 마치 거대한 운명의 시간을 가늠하는 지휘자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녀가 짧은 카운트다운을 마치는 찰나, 거짓말처럼 한국관의 모든 시스템이 다시 환한 빛을 내뿜으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지옥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관 내부의 조명과 음악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선율을 이어갔죠. 당황한 제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녀는 밀라노의 노후한 전력망을 100% 신뢰하지 않았음을 덤덤하게 전했습니다. 전시관 지하에 한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두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죠. 예상치 못한 0.1%의 변수까지 이미 그녀의 체크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매뉴얼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려 했던 이 여성은 이미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미래의 재난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죠. 암흑이 내려앉은 밀라노 도심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관 내부는 묘한 긴장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기묘한 공간이었어요. 다른 국가 전시관들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관람객들을 거리로 내몰 때 이곳은 오히려 외부의 혼란을 흡수하는 거대한 방주처럼 변해갔죠. 저는 강서윤 본부장을 따라 전시관의 심장부인 배식 라인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가 평생 신봉해온 물류공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재난 수준의 정전이 발생하면 조리 시스템은 가장 먼저 마비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한국관의 주방은 마치 정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보조 전력을 핵심 조리 기구에 집중시키며 기계적인 박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 상황에서도 배식을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가장 추운 순간에 건네는 온기가 바로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의 목적이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선 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속도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라면과 떡볶이가 서빙되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마치 고도로 최적화된 반도체 공정을 보는 것 같았죠. 스태프들은 서로에게 단 한마디의 고성도 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초시계로 잰 듯 정확했습니다. 면을 삶고 스프를 투입하고 고명을 얹어 관람객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45초를 넘기지 않았거든요. 1분당 120그릇이 넘는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국물 한 방울 튀지 않는 그 정교함은 소름이 돋을 만큼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죠. 제가 감탄을 넘어 의아함까지 느끼며 이 믿기지 않는 속도의 비결을 분석하려 들자 그녀는 이것이 한국의 실시간 수요 예측 시스템 덕분임을 덤덤하게 전해주더군요. 관람객의 유입 속도와 외부 기온, 그리고 정전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계산에 넣어 식재료의 투입량을 0.1% 단위로 조절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서구의 물류가 보관과 운송에 집중할 때 한국은 흐름과 타이밍을 제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가진 유엔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하는 것은 구호 물품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이 보장하는 단절없는 환대라는 사실을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강서윤 본부장은 낡은 수동시계를 살피며 배식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는 유령처럼 조용한 스태프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현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광경을 기록하며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이유가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굴려나가는 운영의 괴물들이었던 것이죠. 전시장 밖으로 나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화려한 패션과 예술의 도시 밀라노는 온데간데 없고 짙은 어둠과 차가운 정적만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인근의 다른 국가 전시관들은 비상 유도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고 당황한 관람객들의 고함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곳, 한국관만이 선명한 빛을 내뿜으며 고고하게 서 있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갈 곳을 잃은 외신 기자들과 올림픽 관계자들, 심지어 폐막식 귀빈석에 앉아있던 글로벌 기업의 CEO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빛을 따라 한국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암흑천지가 된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공급되고 따뜻한 음식이 나오며 통신망이 살아있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강서윤 본부장이 이 갑작스러운 대규모 귀빈 유입에 어떻게 대처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보통의 운영자라면 예비 전력 보존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당황하며 의전 서열을 따졌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스태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입구를 더 활짝 열라고 지시하더군요.
우리 시스템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낼 때가 아니라 기꺼이 품어줄 때 증명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죠. 그녀는 몰려드는 VIP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는 대신 일반 관람객들과 똑같은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억만장자 CEO들도 영향력 있는 언론사 국장들도 예외 없이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받아들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 누구 하나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한국이 설계한 이 따뜻하고 정교한 질서에 매료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를 보며 한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어떻게 도시 전체의 정전을 비웃으며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수천 명에게 끊임없이 배달되는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도 한국의 공급망 관리와 운영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해 보였죠. 강 본부장은 몰려드는 질문 세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상황을 통제하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내는 국가적 신뢰라는 사실을 덤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기록하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재난 대응의 정답이 이론서가 아닌 한국인들의 뚝심 있는 운영 시스템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암흑은 역설적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밝게 빛나게 해준 최고의 무대가 된 셈이죠. 한국관의 시스템이 정전이라는 국가적 위기마저 집어삼키며 순항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수치화된 완벽한 회로 같았던 관람객들의 흐름이 배식대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었죠. 모니터상의 열지도는 순식간에 붉은색 정체 구간을 그려냈고 저는 본능적으로 태블릿을 켜서 원인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시스템의 오작동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화면 속에 비친 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한 노인 관람객의 눈물이었어요. 그 노인은 음식을 받아든 채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스태프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인파는 영문도 모른 채 멈춰 섰고 0.1초 단위로 계산되던 배식의 리듬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제가 가진 매뉴얼대로라면 즉각 보안 요원을 투입해 흐름을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강서윤 본부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시스템에 닥친 이 인간적인 오류를 그녀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죠. 하지만 강 본부장은 무전기를 드는 대신 직접 인파를 해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배제나 기계적인 통제가 아니라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노인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참전용사의 후손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한국의 정을 떠올리며 감정에 복받쳤던 것이었어요. 데이터로는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돌발 변수 앞에서 관제실의 스태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식 지연 시간이 1분을 넘어가며 전체 유동인구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강 본부장이 보여준 대처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식 라인을 멈추는 대신 옆에 대기하던 예비 스태프들을 활용해 노인을 위한 별도의 이야기 공간을 즉석에서 만들어냈죠. 그녀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면서도 동시에 뒤에 서 있던 관람객들에게 이 상황을 따뜻한 목소리로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정체에 짜증을 낼 법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노인에게 박수를 보내며 더 느긋한 표정으로 기다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강 본부장은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가 설계해온 차가운 도시 계획들이 왜 매번 어딘가 공허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효율만을 쫓는 시스템은 작은 변수 하나에도 무너지기 쉽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밑바탕에 깔린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23분이라는 긴 기다림이 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저는 데이터가 아닌 현장의 온기를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가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저는 강서윤 본부장의 허락을 받아 관람객의 동선 너머에 숨겨진 백스테이지를 엿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따뜻한 음식이 대접되는 전시장.
뒷면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 숨겨져 있었죠. 그곳은 겉으로 보이는 여유와는 정반대로 1초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병참 기지와도 같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간 조리실 뒷벽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스태프들의 교대 시간뿐만 아니라 각 구역의 쓰레기 배출량, 식재료의 잔여 온도, 심지어 스태프 개개인의 피로도까지 세밀하게 체크되어 있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모든 수치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전 상황이라 전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날로그식 수동 계측기와 한국산 태블릿을 병행하며 단 하나의 데이터 유실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배식 지원을 마친 뒤 구석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던 어린 스태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땀범벅이 된 채로 식어버린 김밥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도 서로의 신발끈이 풀리지는 않았는지 혹은 관람객에게 건넬 미소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이 23분의 여정이 완벽해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이 그들의 눈빛 속에 서려 있더군요. 강 본부장은 저에게 스태프들의 손을 자세히 보라고 귀띔했습니다. 수만 번의 배식을 반복하며 생긴 자잘한 화상 자국과 밴드들이 그들의 훈장처럼 붙어 있었죠. 그녀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진짜 엔진은 최첨단 반도체나 ESS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톱니바퀴가 되어주는 이들의 헌신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설계자인 제가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고 있었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결국 살아있는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관의 진짜 설계도를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도면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변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등이었거든요. 서구의 매뉴얼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제거하는 것에 집중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그 변수를 현장의 유연함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분석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쏟아내는 땀방울의 무게라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밀라노의 전력망이 완전히 복구되고 전 시장의 조명들이 다시 일제히 켜졌을 때 전 세계 미디어는 한국관을 어둠 속의 기적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폐막을 앞둔 한국관 내부는 그런 외부의 소란과는 무관하게 소름 돋을 만큼 정적인 질서 속에서 해체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죠. 전시의 마지막 날, 저는 철거가 시작된 현장 한복판에서 강서윤 본부장과 마주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훑고 지나간 자리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광경은 이곳이 애초에 사람이 붐비던 곳이었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체크리스트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관리 지침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이 비현실적인 질서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 파일을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그것이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진짜 데이터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파일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저는 그곳에 적힌 수치들 앞에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0.1%의 오차를 관리하던 데이터들의 끝에 기록된 것은 현장 자율 수정률 99.8%라는 기괴한 숫자였거든요. 당황한 제가 이 수치의 의미를 묻자 그녀는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설계자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개개인의 판단력이라는 점을 나직하게 전했습니다. 정전이 된 순간 중앙의 지시 없이도 보조 전력을 배식대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장의 전기 기사였고 혼란에 빠진 노인을 위해 즉석에서 동선을 수정한 것은 말단 스태프였다는 것이었죠. 설계자가 그린 정밀한 도면 위에서 수백 명의 스태프가 각자의 위치에서 0.1%의 빈틈을 스스로 메우며 움직였다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리더의 권위가 아닌 시스템에 동기화된 개개인의 완벽주의가 모여 기적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던 셈이죠.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제가 그동안 유엔에서 만들어온 매뉴얼들이 왜 현장에서 매번 차갑게 외면받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설계도에는 화려한 수치만 있었을 뿐 현장의 말단 조직이 유기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뢰의 구조가 빠져 있었던 것이니까요. 철거팀이 조명을 해체하며 전 시장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강 본부장은 저에게 짧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겠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이번처럼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어요. 그녀가 떠난 빈자리에서 저는 한참 동안 그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경악한 순간은 그 이후였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보통 대형 전시관의 철거는 설치만큼이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자재들이 나뒹굴고 인부들의 고성이 오가며 먼지가 자욱한 것이 제가 봐온 일반적인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관의 해체 작업은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정숙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오갔던 바닥은 이미 진공 청소기로 정비되어 빛이 났고 복잡했던 배식 라인의 설비들은 약속된 규격의 상자 속으로 오차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곳엔 대충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도구 하나하나를 닦고 검수하며 마치 내일 다시 전시를 시작할 사람들처럼 정갈하게 짐을 꾸리더군요. 저는 그 기괴할 정도의 완벽주의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의 폭발적인 대응력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그 마무리 의지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영 표준을 이 땅에 이식하고 증명하러 온 군단과도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제 태블릿을 켜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집단적 정밀함 한국의 시스템 운영 표준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제가 본 기적 같은 질서가 특정인의 카리스마가 아닌 고도로 훈련된 시스템의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써내려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멀어지는 밀라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를 설계하고 그것을 가장 낮은 곳까지 완벽하게 흐르게 만드는 운영의 괴물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한 후 저는 이 보고서를 재난대응전략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각국의 전문가들은 제 보고서에 담긴 수치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0.1%의 오차 관리와 99.8%의 현장 자율 수정률. 그들은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인간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는 수치냐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회의적인 눈빛을 보며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저 역시 밀라노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오만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회의장의 거대 화면에 제가 마지막으로 찍어온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전시장 정면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가 떠난 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진 한국관의 빈 부지 사진이었죠. 시스템의 완성은 화려한 가동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사라진 뒤에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질서의 기억을 심어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은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서윤이라는 인물은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하나의 효율적인 창이었을 뿐 진짜 위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톱니바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수백 명의 전문가에게서 나왔음을 저는 이제 누구보다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파일의 마지막 장, 비어있던 공간은 이제 저의 실천과 현장에 대한 신뢰로 채워질 차례였죠. 23분의 여정은 끝났지만 시스템 전문가로서 제 인생의 진짜 설계도는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주목한 한국의 진짜 저력은 재난조차 통제하는 정교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완성하는 사람들의 진심에 있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운 좋은 성공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멈춘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스태프들의 손끝, 그리고 0.1%의 구멍도 용납하지 않았던 집요한 설계가 만든 예정된 기적이었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완벽주의가 이제는 전 세계가 경외하는 K표준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국인의 DNA 속에 숨겨진 이 무서운 정밀함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가슴 벅찬 기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대한민국 시스템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